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는 아주 특별하고 멋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자타공인 중국 1등 하나금융투자 신흥국 파트 팀장 김경환 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어떻게 그 중국 투자 관련해서 이런 애널리스트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중국 쪽으로 방향이 잡히신 거예요? 저는 일단 아버지 덕을 많이 봤죠. 아버지가 일단 1세대 상사 그리고 화학회사 주재원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려압섬이라고 있는데 네. 중국에 이제 페트 공장이나 이런 이제 화학 공장 지으러 처음 1세대 들어갈 때 네. 한중 수교했던 92년 8월에 약간 공산국가 전문가셨어요. 베트남, 네. 소련 이런 데 하시다가 그쪽 무너지면서 중국 개방할 때 아버지가 가셨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중학생이었고 아버지께서는 제가 이제 어떤 공부하는 수준을 보니까 중국어로 그냥 물고 들어가자. 그래서 중국어 꼭 해라. 그래서 북경대를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운 좋게 들어갔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성견지명이 아주 많으셨네요. 중국이 어쨌건 2000년대를 좀 지배할 것 같다. 그래서 영어를 본인은 이제 영문과를 나오셨는데 네. 중국어를 하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아버지 권유로 이렇게 이제 북경대 졸업에 의를 두고 네. 네, 거기서 학창 시절을 좀 했어요. 야, 그러면은 그 격동의 성장기를 그대로 청소년기, 청년기까지 해서 이제 장년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중국이 정말 미친 듯이 성장하는 그 시기를 그대로 고스란히 다. 네네네. 운 좋게 이제 초기 네. 성장 보고 갔다 와서 이제 제가 현대증권으로 처음 입사했었는데 초기에 2006년 이때쯤에 한창 중국 과열될 때, 네. 네, 그때 우리나라 공장 다 나가서 이렇게 할 때부터 해서 뭐 차화정도 목격을 했고, 네. 또 뭐 화장품 면세, 또 저희 인바운드 쪽 요커 여러 가지가 이제 저희 가족도 이제 비즈니스를 좀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사 다니면서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한 20년을 네. 네, 목격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조금 오랫동안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뭐 저야 뭐 한국인들하고도 많이 지내고 네. 중국인들이랑 많이 어울렸으면 좋은데 요새 최근에 저희가 뽑고 있는 RA 연구원들, 그러니까 리서치 어시스턴트 하는 연구원들은 중국에 좀 더 융합이 됐던 것 같고 네. 저희가 무시했던 건 아닌데 이제 처음 한중 수교하고 90년대 경우는 뭐 소득 2,000불부터 5,000불 시대 이때 있었으니까 네. 조금 간극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외국인 학교를 좀 다니기도 했고. 그랬겠네요. 대학교의 당연히. 경우는 지금이야 북경대 같은 데 가면은 더 부자인 애들이 많겠지만 네. 한국 유학생보다.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유학생들이 조금 각자 다닌 경향이 좀 있었고 뭐 친한 중국인들도 있고 학교들도 많이 알지만 네. 기본적으로 조금 한국말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빨리 졸업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파괴력을 저희가 몰랐으니까 성장은 했지만 네네 물가 싸고 그냥 뭐 인건비 뭐 좋고 먹는 것 싸고 이래서 그냥 소위 말해서 좀 뭐 미세먼지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뽑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중국에서 고학을 하고 학비가 비싸고 미세먼지를 막 엄청 먹고 오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는 사실 좀 편하게 다녔죠. 사실은 그렇죠. 좋았죠. 바로 그 미세먼지 나오는 네. 그때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무시했었죠. 요즘에 네. 한 십몇 년 만에 그냥 네. 십몇 년 만에 그냥 확연히 달라져가지고 입장 네. 바뀌어서 왕이 외교부장 와가지고 저렇게 힘 빡 주고 이러는 거 보면 막 교차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 애널리스트 하면서 그 톤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돈이 한참 들어오고 저희가 가서 인건비 따먹고 노동집약형으로 해서 이렇게 돈 벌던 시대를 넘어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인바운드로 저희
그 요커들 수혜도 보고 또 그게 어렵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과정이 결국에 이제 민심이 계속 나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겹친 거죠. 중국이 잘못한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중국에 가서 어떻게 보면 무시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소위 말해 재벌들이 2세 경영, 3세 경영을 좀 현지에서는 하는데 현지화가 좀 실패한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주가에 결국에 기가 막히게 반영이 되면서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 대비해서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중국에서? 이제 네. 점점 더 인심이 나빠지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더 흑자가 내기가 어려운 구도로 가는 상황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오고 정치적인 부분들도 섞이면서 상당히 중국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 저희 역시도 무조건 중국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을 항상 갖고 네. 객관적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해도 아무래도 좀 친중 성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 네. 네, 중국을 그런 걸좀 분석을 신경을 하면 많이 써요. 사실 뭐 네. 투자자들은 약간 적극적이고 앞으로 살짝 몸을 기울인 상태에서 그 투자의 시기를 봐야 투자의 시기가 더 잘 보이는 거니까 뭐 당연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이제 뒷자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톤이 굉장히 좀 거칠어진 이 톤은 따지고 보면 지금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톤이 거칠어진 것과 조금 유사한 게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냉정하게 볼 때는 중국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뭐 일단 네. 국내 경제 영향력, 증시 영향력. 그리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중국 그 국내 시장의 결정 요인 중에서 멀티플 PER 같은 결정하는 건 유동성 뭐 당연히 미국이고 네. EPS는 그래도 저희가 수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일단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 투자 되면서 미국이 완전히 대세가 돼서 주도주가 되고 네. 유동성 영향은 여전히 큰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중국의 EPS 영향, 실적에 대한 영향은 과거 대비 줄어든 것 같고 네. 기존의 중국주들이 주도주 역할을 사실상 10년 동안 점점 내려놓다 보니까 네. 이제 중국에 대한 시각들이 좀 달라지시고 네.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직접 투자 관점에서 저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왜냐하면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이제 거의 한 20% 되는데 네. 시가총액 비중은 글로벌리 10%대니까 여전히 업사이드 있다고 보는 거고 간접적으로는 우리나라 영향력이 크죠. 지금처럼 올해같이 이렇게 참 각종 규제들 때문에 네. 저희 뭐 게임 엔터니 최근에 카카오나 여러 가지 중국 영향력이 외국인을 통해 들어오거나 네. 또 실제로 이제 중국 쪽의 부양책 이런 것들도 국내 최근에 이제 철강이나 화학이든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뭐 저희는 동시에 그걸 다 어느 정도는 좀 충족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좀 배제하고 좀 냉정하게 좀 보고 언론도 물론 이제 요새 정말 많은 보도들이 나오니까 저도 참고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보도 내용에서 좀 삐딱하게 보는 시각도 좀 가져보고 또 중국 원문도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외신 블룸버그 보도도 보고 중국의 인민일보나 실제 CCTV 같은 데 가서 정말 그 소위 말해 공산당 당원지 같은 내용들도 실제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언론 보도도 보고 더블 체크를 좀 많이 합니다. 톤이 네. 많이 다르기 때문에 홍콩 언론도 보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중국을 하시면 조금 그 선입견이나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약간 논외인 얘기긴 하지만은 2008년도에 리먼 사태 이후에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했던 부분들은 중국의 영향이 거의 압도적으로 크다. 그때 바로 우리가 이제 차화정 장세를 바로 맞이했으니까. 그렇죠. 예, 네, 2008년도 네. 4조 위안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을 풀면서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했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우리가 상당폭 중국의 영향권 안 기분 좀 나쁘실 수 있는데 영향권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 영향력이 컸죠. 중국이 네. 정말 그 2008년 9년에 때려받은 돈이 엄청났고 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과잉부채로 고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서 다른 네. 분들은 그 얘기 잘 안 하시는데 저도 듣자마자 전 바로 동의가 됐거든요. 그 얘기가.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에 기업 부채가 지금 제일 많고 총부채가 많다고 보도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가계하고 정부는 우리나라보다 건전하고 네. 이제 그 늘어나는 속도나 잔액이 그렇고 기업 부채가 문제인데 기업 부채 증액에 지난 10년 동안 기여했던 주체가 이제 부동산, 제조업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 산하의 이제 그
공사들인데 이 지방 정부의 구조를 좀 중국을 이해하실 때 좀 알면 좋은 게 네. 94년도에 준홍지 총리란 사람이 중앙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지방 재정의 세원을 다 뺏어오면서 이제 분세제라는 제도를 하는 게 결국에 지금까지 모든 저는 역사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중국이 그때 세제를 바꾸면서 지방의 이제 세입이나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들면서 부동산을 끼기 시작했고 부동산이 99년부터 자유화가 되면서 이제 부동산 구조로 굴러와요. 그래서 중국이 그런 폭발력을 가지게 된 2000년대 초중반 상황에서 과열이 된 상황, 즉 수출과 부동산 양축으로 오다가 지방 정부까지 거의 껴서 인프라까지 하다가 2008년 9년에 리먼 사태 빵 터지면서 소위 말해 쫄았죠. 쫄아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미국 모델로 우리가 미국이 대비시켜줘서 수출 가지고 이렇게 공장 역할 됐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쟤네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 하에 양적 완화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실제 4조 위안 부양책이라는 거지만 그때 GDP가 20조 RMB 정도 됐는데 실제로는 레버리지 일으킨 돈이 지방정부 합쳐서 저는 GDP 대비 한 120%라고 거의 보거든요. 그럼 20조 위안이 훨씬 더 넘었다. 실제로는. 네, 20조는 넘었다. GDP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아시는 대로 닥친 대로 도로, 공항, 철도 뭐 개미 한 마리 없는 지역까지 생길 정도로 이제 뭐 합종 연행으로 짓고 때려 짓고 하면서 생겼던 것들이 이제 건자재, 시멘트, 철강 이런 쪽에 엄청난 캐펙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배터리나 전기차,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증설하는 것과 비슷하게 중국이 그런 부양을 했었고 부동산하고 지방정부 폭발력이 너무 커지면서 2014년, 13년부터 피크를 치면서 과잉 설비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더 이상 원자재 수요를 새로 기여를 못하고 공급 과잉이 너무 심해지면서 또다시 이제 조금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 과정이 14, 15, 16 저희 박스피 때 구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국은 지방정부하고 부동산 간의 그 유착고리 자체가 지난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이런 고정투자 뭐 이런 거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지금까지 막 엄청 노력을 하고 있죠. 최근 한 5년을 보면은 저희 탐방 갈 때마다 항상 느낀 게 은행 담당자들이 제일 힘들어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은행 신평사의 은행 담당 애널이나 또 매니저들 또 은행의 실제 창고에 있는 뭐 PB들 만나 보면은 그냥 매년 규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다 지방 정부한테 10년 전에 다 부양하려고 나갔던 대출들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그걸 다 채권으로 이제 차환을 한다든지 그리고 채권을 차환을 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들이 다 대부분 그 하이드 채권이 대부분 디벨로퍼나 이 공사들이 찍은 채권으로 엄청난 고금리로 찍혀 있다 보니 이게 가져가면 가게가 결국 나중에 하나하나 터지면 언젠가 이거 분명히 터진다. 그게 일종의 그림자 금융입니까? 그게 그림자 금융. 그림자 금융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비은행성 융자를 통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은행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국영기업이나 재벌 같은 그런 큰 기업들에게 이제 주로 신용을 좋게 보고 대출이 나갔었고 네. 그들이 대출이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땡겨가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신탁이나 재대출 형태로 또다시 그 지방에서 대출을 내주는 형태가 저는 섀도우 뱅킹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은행기관들이 한 게 아니라 은행기관이 준 한도를 가지고 또다시 재대출을 창출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일종의 그것도 레버리지가 몇 배씩 난 거고요. 그런 애들이 가져간 것들이 뭐 지방산하의 부실한 국영기업들이나 좀비화된 그런 오버캐파 기업들, 또 공사들, 또 신탁사 같은 제2금융권인데 뭘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커지니까 작정을 하고 이제 부동산 규제와 지방정부를 옥죄기 시작한 게 2016, 17년입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가 규제를 시작했는데 18년에 트럼프가 규제를 이제 그 공격이 들어오면서 수출과 고정 투자와 은행 규제가 겹친 2018년이 그렇게 힘들어진 거였고요. 거의 고점이 2월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네. 한국도 그때 18년이 어려웠어요. 제일 어려웠죠. 실제 펀더멘탈이 무역 전쟁이 들어오기도 했고 중국이 그때 약했던 이유는 사실 국내 언론 보도는 이제 트럼프 때문으로 보시는데 사실 고유 관세도 있었지만은 수출하고 고정 투자가 동반해서 망가진 애는 같이 작동을 안 한 애가 거의 20, 30년 안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작정을 하고 이를 악물고 규제를 했던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2021년을 중국을 바라볼 때 정말 부채 문제가 있냐라고 그러면 있습니다라고 저는 답은 하는데 그 잔존하는 문제 외에 어떤 증분으로서 뭔가 이제 금융권에 어떤 얽히고 설킨 게 크냐라고 그러면 2017년보다는 나아졌다고 막 평가는 돼요. 그때 좀 나름대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18, 19년에 그렇게 각종 뭐 은행의 WMP 규제나 그림자 금융 규제나 지방정부 차단을 하고 또 최근에 지방정부 차단을 한 다음에 돈은 줘야 되니까
그 지방 특수처라는 걸 찍어서 한도를 주고 뭐 이런 이제 일련의 과정들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중국의 고정 투자는 이제 통계가 되게 좀 소위 말해 허접하다고 저희는 평가하는데 네. 고정 투자 증가율이 소위 20%대까지 나오던 게 지금은 뭐 단자릿수에서 마이너스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중국은 고정 투자를 투자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동안 계속 그동안 줄였기 계속 때문에. 주체들을 옥죄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앞으로 어느 고정 투자가 올라갈지만 잘 고르시면 국영제 투자에 상당히 매력을 가질 수 있죠. 뭐 당연히 답은 나온 게 반도체나 소부장이나 신재생이나 이런 게 이제 처음 반응을 하는 거고 심지어 철강이나 이런 조선 이제 새로운 전통 산업들도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1년에 이 과정이 한 10년 가까이. 그래서 뭐 저희가 주글라 사이클이니 설비 투자 사이클 길게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냥 2012년부터 주구장창 그냥 설비 투자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갈 때 연말에 이제 전망 제목을 올해 이제 2021년 전망 제목을 뭘로 했었냐면 싼 자들의 시간, 싼 자들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클리컬이든 가치주든 그런 걸 다 떠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순간 이머징이나 뭐 이런 과잉 설비 관련해서 피해받았던 철강, 비철, 조선이 나빴던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다 중국은 이번에 공급 그 차질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PPI가 오르는 게 아니라 설비 투자 진짜 오랫동안 못해서 네, 저렇게 이제 갈구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통 산업도 이제 좀 보자는 의견을 좀 드렸고, 그래서 제가 맞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산자 물가 저희 생각보다 훨씬 더 지금 올라오면서 네. 그런 주식들이 9월 현 시점까지도 오늘 이제 중국 촬영하는 현재 장에서도 에너지 관련주들 보면은 좀 무서울 정도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네. 그렇게 지금 시간이 시작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 중국의 이제 설비 투자나 또 반대로 부동산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재미는 네. 없으실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주도주를 좀 고르는데도 분명히 전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듣다 보니까 뭔가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정리를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정리 한번 더 하면 네. 2008년도에 지방 그 리만 사태 터지고 너무 놀랬던, 사실 결과적으로 너무 놀랬던 거죠. 우리나라 그 차화정 그 세게 온 장을 보면 너무 놀랬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쏟아 부었고 사실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금융에 대해서. 근데 어쨌든 그때 그러면서 지방에 있었던 재정을 중앙이 끌어다 쓴 겁니까? 중앙은 지방에게 94년부터 계속 지방을 옥죄기만 했었고 네. 어떤 레버리지 방식을 허용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그때 당시 뭐였냐면 채권은 공식적으로 안 해줬는데 대출은 마음대로 하라고 한 거죠. 2008년부터 지방한테 권한을 준 거는 네, 권한을 거꾸로. 준 거죠. 제가 그래서 뭔가 좀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네네네.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준 겁니다. 2008년, 9년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2010년까지 이제 수습해서 할 때까지 긴급 금융 지원 형태로 그냥 대출. 그래서 20조가 넘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4조 날렸고 지방 정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거기서는 네. 부동산 개발하면서 거기서 들어온 돈으로 또 개발하고 또 네. 개발하고 네. 성장성만 맞춰주면 되니까, 성장률만 맞춰주면 되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땅 팔면서 이렇게 쫙쫙쫙쫙 네, 돈을 맞습니다. 땡긴 거군요. 한쪽에서 그 대출 한도 주고 한쪽에서 부동산 규제 다 풀어주고 네. 이관신이니 무슨 이관신, 네네. 이런 자동차 교체 네, 지원책이나 네. 맞아요. 가전 보조금 주잖아요. 네네네. 그걸 다 그냥 동시에 하고 지방정부는 지네가 원래 잘하는 부동산 관련된 건설 인프라를 미친 듯이 몰두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두산 인프라하고 기계 주식들이 그때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하다가 계속 있을 줄 알고 했다가 지금 후폭풍 맞아서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두산이 이름을 현대로 바꾸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네. 역사 긴 얘기죠. 네, 이거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한국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건 너무너무 관련이 깊으네요. 왜냐하면 최근에 한국에서 포스코라든가 뭐 물론 알루미늄은 좀 다른 이유로 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포스코라든가 이런 비철금속 가격들이 같이 이렇게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최근에 중국에서의 철강 가격, 철강 생산을 막은 것도 있었지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설비 증설이 너무나 오랫동안 옥죄어져 있었기 때문에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일 확률이 높다. 그것들이 지금 한국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중국 시장은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더 열심히 봐야 된다고 느껴지는 게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요새는 이제 쉬는 기업들한테 그냥 카카오 네이버까지 영향이 와서 네.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예, 뭐 당연히 미국이 제일 위대하고 미국 시장이 주도주 역할을 해서 빠지면 안 되는데 중국도 조금 비중 있게 보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많고 또 중국이 정책을 쓰면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확실한 거는 최근 10년 동안은 중국이 부양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영향을 안 받았는데 수요 쪽 부양 말고 공급의 임팩트는 굉장히 이제 큰 시점이 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중국이 가동 중단을 한다. 또 이제 겨울쯤 되면 미세먼지 날라오면 환경 규제하겠죠. 네. 탈탄소 얘기 이제 엊그저께 주말에도 9월 이제 첫째 주, 둘째 주에 지금 또 환경 보호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공급만 줄이면 지금 수요 상황보다는 공급 쪽에서 각각 품목들이 지금 뭐 중국에서 이제 원소 기호 장세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 모든 지금 품목이 다 소재가 오르고 그러는 것들이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네. 네, 꼭 보셔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야, 이거 한국 입장에서는 시크릿컬 오는 거네요, 진짜로. 저희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시클리컬은 좀 기회라고 보는 게 네. 이제 경쟁자적인 입장에서 반도체나 뭐 전기차만 보실 게 아니라 구경제 쪽은 저는 이제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보는 게 중국이 예를 들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 중국 정부가 그 태양광의 경우 얘기를 좀 드리면 그 메탈 실리콘에 대해서 그 운남성이라는 지역의 가동을 90%를 다 없애라, 그러니까 10%로 만들어라라고 네? 가동 중단을 내렸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이 인권 문제로 그쪽에서 만든 모듈이나 폴리 관련된 걸 제한을 했잖아요, 미국이. 네. 저는 그게 약간 역공이라고 보고 있는 게 중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공격을 한 거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태양광에 그 관련해서 그 신장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오히려 줄여버리고 신장을 늘리는 형태로 늘려서? 지금 약간 엿먹으라네. 약간 네. 그런 거죠. 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NDRC라고 하는 중국에서 제일 센 발게위라는 지역에서 여기 부처에서 나온 정책은 항상 꼭 보셔야 되는데 발게위에서 일단 명령이 내렸다고 오늘 기사 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료가 어찌됐건 메탈 실리콘이니까 결국에 폴리 쪽 가격에 또 다시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1년에 이제 이런 조치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90% 줄여갖고 그럼 니네 신장 위로 거 쓰든가 아니면 말든가 니네 태양광 발전 못해 이 얘기네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히토리처럼 네. 본인들이 지금 영향력이 있는 것들을 좀 과시하는 것도 될 거고 물론 이제 본인들도 괴롭죠. 자폭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왜 우리나라가 좀 희망적으로 보냐면 화학이든 정유든 간에 중국에서 증설한다고 그러고 CTO라고 그래서 석탄 베이스로 증설하는 거 뭐 카바이드 공법 이런 걸로 막 지난 10년 동안 저희 막 롯데케미칼이나 화학 이런 거 어려울 때는 다 항상 그런 논리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이 쫓아오면서 조선처럼 때려짓고 네. 제일 망가진 뭐 포스코 같이 될 거다. 앞으로 이제 수출 제한을 걸어야 될 쪽으로 내부 인플레는 PPI 쪽에서 인플레는 항상 커지고 있는데 수출 제한을 거는 품목이 전 되게 많아질 거로 생각해요. 즉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가격 교란 요인들, 즉 공급과에 의한 가격 교란 요인들 때문에 괴로웠던 건데 그동안 피해자였죠. 네, 피해자였는데 중국이 알아서 문을 닫거나 알아서 올라가지고 내부적으로 수출 제한을 오히려 걸어버린. 올해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보여줬죠. 네. 중국이 수출세를 이제 올리면서 이제 못 나가게 하는 것들. 즉 교란 요인이 이제 그 완화되는 쪽에 화학이 됐건 화섬이 됐건 제지가 됐건 철강이 됐건 지금 말씀드린 태양광이 됐건 간에 결국 생존자들의 파티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도 저는 지금 리스팅된 최고 기업들의 경우는 버틴 기업들이잖아요. 야, 내년에도 공급 쇼티지 계속 나겠네. 지금 논리면. 저는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의 생산자 물가의 기세라면 저도 이제 이번 주 위클리 쓴 게 주도주가 당장 바뀔 수 없다라 쓰고 그 주도주는 에너지와 소재 쪽에 이제 신구 에너지 소재 업종들인데 중국이 지금 정말 8월에 완전 주도주였는데 돌이켜 보면은 생산자 물가가 안 내려가서 그렇거든요. 저는 내년에 물론 이제 이게 전년비로 보면은 상반기에 조금씩 떨어질 텐데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기세가 너무 세서 내년에 중국이 각각의 품목들을 수출 제한하는 것들이 엄청 생길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수출 제한하면 우리는 무조건 찾아야죠. 한국은 좋죠. 네. 한국이 무너진 게 사실은 중구장대가 작살난 게 사실 다 중국. 네. 죄송합니다만 상당히 그런 경향이 높거든요. 뭐 철강, 화학, 기계, 뭐 조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선도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중구장대 거의 다 걸려 있었고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쪽이 공급 제한하면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 태양광 저기서 막아버리면 OCI가 죽었던 기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벌떡벌떡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풀이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한국의 화학업체들도 이제 피크 아웃이라고 그랬는데 피크 아웃이 아니고 새로운 피크가 시작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앞으로 한 3년 보면은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올해처럼 수출이나 제조업이 피크아웃을 1차적으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은 안 빠지는 구간들, 그리고 제가 뭐 원자재 담당은 아니니까 슈퍼사이클 얘기까지는 아니지만 중국이 전 세계에 한 40-50% 원자재를 수입한다고 가정해서 제가 본다면 중국은 뭐 공급 쪽에서 어쨌건 타이트하다. 그리고 내년이 이제 시진핑 10년 차. 그러면 지금 뭔가 밀어붙여야 되는 정책들은 당연히 탈탄소 쪽일 거고, 네. 탈탄소 쪽에서 이제 공급 감축만 있는 게 아니라 신규 수요도 필요하니까 요새 중국에서 지금 상장된 이런 중국의 로케나 중국의 포스코나 중국의 이런 업체들 보면은 돈이 엄청 쟁여졌는데 네. 신규 투자를 그쪽엔 안 하는 거죠. 기존 증설엔 안 하는 거고 새로운 거 뭐 하겠다 그러고 무슨 뭐 수소하겠다 그러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그 공급이 옛날처럼 중국 한 번 좋아지면 다 같이 한번 싹 좋아졌다가 수출 빠지고 뭐 하면 중국도 공급 과잉 때문에 때려 맞고. 그렇죠. 항상 이 패턴이 그랬죠. 저는 이렇게 빨리 오지 않을 걸로 보는 입장인 거고요. 오히려 뭐 반도체나 네. 뭐 배터리 이런 것들이 증설의 이제 요인들이 나중에 들어올 수 있다 보는데 네. 이제 10년 버텼던 이제 구경제나 구에너지 혹은 신구 에너지 쪽에서 전환되는 쪽에서는 내년에 이제 탈탄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감축이나 수출 제한 의지를 좀 저는 높게 보는 편이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유로존이 중국을 가장 어떻게 보면 매너 있게 말하고 있지만 제일 위협하고 있는 게, 제가 중국의 제조업 CEO는 제일 쫄고 있을 것 같은 게 결국에는 탄소 국경세이기 때문에 시진핑도 그걸 알고서 시간은 좀 더 다른 애들보다 걸리지만 어쨌건 2060년 뭐 2025년에 뭐 피크아웃을 하겠다고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제조업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이제 우려를 그쪽에 이제 국경세로 보는 것 같아요. 네. 야, 근데 유럽이 뭘 갖고 있다고 거기서 국경세 갑자기 때려가지고 그거 안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유럽이요? 네. 뭐 유럽이 지금 진행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 차원에서 말씀드린 그렇지만 중국이 지금 대비하는 것들은 다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마도 중국의 그 탈탄소 행보는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굉장히 세게. 네. 네. 자, 그러면 이 탈탄소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투자자의 논리를 돌려보면 아주 정화된 공장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에 문을 닫거나 아니면 좀 덜 가동하거나, 그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설비 과잉이 있었던 데는 무조건 줄이게 될 것이고, 그게 이미 일단 철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일부 화학에서도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점차 퍼지면서 공급 그 감소 요인들이 계속 있어서 네. 이번에 공급 감소는 쉽게 풀리지 않다. 그러면 항상 중국의 공급으로 인해서 역공을 맞았던 한국 기업들이 숨쉴 공간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급하게 얘네가 화력 발전 비중 60%가 넘잖아요. 네. 거의 70%인데 제가 요새 이제 올해 중국의 주도주를 보면은 물론 뭐 반도체, 배터리 있었지만 뭐 그 송배전 설비라든지 예. 그리드 관련해서 저장소 이런 애들 주가 되게 좋았었는데 결국에 중국이 지금 제일 꼬여 있는 거는 서부에서 만든 걸 동부로 못 가져오는 문제하고 기본적으로 그 중국 정부가 또 시도하고 있는 게 전기료 자유화, 사실상 이제 상한제 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료가 오르는 이슈에서 수력이 됐건 수소가 됐건 대체 에너지 쪽에 대한 투자가 좀 부족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앞다퉈서 14차 5개년 계획 이제 올해가 첫 해지만 상당히 지금 공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닥치는 대로 그 관련주들만 지금 찾고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중국이 전기료가 오른다는 것도 굉장히 찝찝하고 인건비는 오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전기료가 오르면 할 수 없는 산업들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폴리실리콘 같은 건 아예 못 해버릴 텐데. 굉장히 메리트를 잃죠. 근데 이제 걔네들은 우리나라 대비 좋았던 게 이제 그쪽 신장 위구르나 운남, 사천 이런 데까지 거기 가서 실제 발전소까지 짓게 해서 그 관련 비용들을 확 낮춰주니까 저희가 그 치킨 게임에서 지금 계속 어려운 거잖아요. 네. 고비 사막이 그 서쪽에 있는 게 고비 사막이에요? 네, 서쪽이죠. 신장 위구르. 제가 그 풍력 발전 엔지니어한테 들었는데 고비 사막에 풍력 타워를 100개씩 한꺼번에 두드려 박아가지고 네. 걔네들 입장에서 뭐 10개 중에 한두 개 안 나와도 상관없어, 안 돌아가도 상관없어, 이런 개념으로 그냥
그냥 두드러 박는다 그러더라고요. 때려졌죠. 네. 그리고 또 강점이 해상풍력도. 공산주의라서 민원이 없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해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고. 그쪽이 중서부가 원래 좀 인구 밀도 떨어지니까요. 네, 게다가 네. 사람도 없으니까. 네, 네. 네. 민원이야 뭐. 네. 아, 그러면 거기는 수소도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막 하면은 그걸 수소로 전환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있으니까 전기가 남아 도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전반적인 그 가게라든지 그 기업들 사용 전기료가 지나치게 낮았고요. 그래서 네. 그걸 정상화만 시켜도 중국 쪽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전기료 생산 원가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지고 네. 아마 여러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든 저러든 저희는 이제 좀 그런 표현이지만 좀 국내는 좀 꽃놀이패로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 그쪽 전통 산업의 경우는 중국의 가격의 교란 요인은 확실히 어려워질 거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거고 그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중국 할 때 바랄 수 있는 국내 제조업의 이제 기회, 네. 네, 에너지 구조 전환 쟤네가 하면서 기존의 경쟁력이 이제 난립된 것들이 좀 집중화가 되고 집중화되는 애들은 저희가 이길 수는 없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나머지 애들에게서는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가격들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개념으로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내년에도 이렇게 소비재나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중국도 그렇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완전히 아웃퍼폼하기가 쉽지 않고 그냥 에너지 소재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계속 좀 알파를 내려고 하지 않을까. 네, 기간 산업이 그리고 사실은 전기차로의 전환은 큰 기간의 변화이기 때문에 기간 산업이 기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한테는 듣기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김경환 애널리스트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만 열심히 파신 분은 이런 연결고리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